2008년 2년 연속 미국 유명 남성 잡지에서 가장 섹시한 스포츠캐스터로 선정된 미국의 인기 스포츠캐스터 에린 앤드류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해박한 스포츠 지식으로 뇌생녀의 등급, 수많은 남성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2009년 7월 뜻밖의 사건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었죠? 좀 불안한데요, 또. 논란이 된 것은 한 스포츠 가십 사이트에 올라온 그녀의 나체 동영상. 어머머머. 저 몰래 찍었나 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철한 거예요? 도찰이네. 한편 느닷없이 이 소식을 접한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충격에 안 빠졌다는데요. 그렇겠어요. 그녀의 나체 동영상이 유포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잡힌 범인의 정체. 누구였어요? 47세의 마이클 베럿.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평범한 미국의 한 보험회사 임원이었고요. 임원이었어? 네. 심지어 대학생 딸까지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 왜 딸을 둔 아빠가 저런 짓을 하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앤드류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스토커임이 밝혀졌는데요. 베럿은 앤드류스가 취재차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의 위치를 알기 위해 그녀가 머무는 지역의 모든 호텔에 전화해 거기 앤드류스가 묵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극심한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네요. 정말. 그렇죠. 낮에는 뭐 멀쩡한 보험회사 임원으로. 임원. 예.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그날 역시 스토커 베럿은 취재차 테네시주로 향한 앤드류스를 따라갔고요. 호텔 레스토랑에 있던 전화기로 교환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에린 앤드류스 씨가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앤드류스의 방으로 전화를 연결시켜준 거죠. 그래서 흥분한 그는 전화기 화면에 앤드류스의 방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한 뒤 곧장 그녀의 옆방을 예약. 아니, 호텔도 개념이 없네. 그래, 호텔에서 이거 개인정보인데 함부로 그렇게 연락처를 연결하거나 방 호수 알려주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후 스토커 베럿은 앤드류스가 방을 비울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달려있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거 그걸 뜯어냈고요. 그 뒤에 다시 방으로 돌아온 뒤에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한참 뒤 옆방에서 이 샤워하는 듯한 물소리가 들리자 그래? 지금이 기회야. 베럿은 물소리가 멈춘 순간 복도로 뛰쳐나가 아까 뜯어낸 그 구멍에 카메라를 댔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의 나체를 무려 4분 30초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웹사이트에 업로드까지.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악질 스토커 베럿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비록 2018년 12월 홍콩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행 여객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K사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모두 짐을 챙겨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객들에게 짐을 챙겨 여객기에서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아니 뭐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상 상황인가요? 엔진 이런 게?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이륙 직전에 저기요, 저희 지금 좀 내릴게요. 3명의 중국인과 1명의 홍콩인 승객이 지금 당장 여객기에서 내리겠다고 우긴 겁니다. 이 승객들의 정체는 아이돌 101의 극성 팬들. 당시 그 여객기에 홍콩 스케줄을 끝낸 101 멤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극성 팬들은 탑승 후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01 멤버들의 좌석 쪽으로 몰려가 마구마구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 얼굴 봤으니 이제 됐다. 얘들아, 집에 가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 여객기에서 내리겠다며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근데 저게 저렇게 되면 비행기를 완전히 다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규정상. 이게 버스 전철 내리는 거랑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항공 규정상 이륙 직전에 한 명의 승객이라도 여객기에서 내릴 경우 하차 승객이 위험 물품을 기내에 남겨뒀을 가능성 때문에 승객 전원은 물론 수화물까지 모두 내린 뒤에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그 어리석은 뺀 몇 분 때문에 이게 좀 얼마나 이 손해입니까 이게? 거기 승객들 중에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이 문제의 극성 팬들은요. 환불 수수료가 거의 없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을 끊은 뒤 환불을 요구. 그뿐 아니라 이륙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K항공사에서 홍콩 국제공항에 모두 지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활주로 쓰는 비용은 항공사가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와. 자, 이 때문이었을까요? K항공사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 부도 위약금의 20만 원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원어원 팬들마저도요. 민폐 극성 팬들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스타를 좋아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들에게는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는 않습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리게 된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 그는 한 팬에게 이것을 뺏길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뭐 옷 이렇게 외투 벗어서 걸쳐놨는데 들고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방? 여러분들의 상상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이 팬은 날카롭고 예리한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가위? 그녀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패틴슨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가지려고 했다고? 그녀가 머리카락을 원한 이유. 로버트 패틴슨? 넌 내 거야. 바로 주술용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패틴슨은 트와일라이트 제작팀과 캐나다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극성 팬은 패틴슨의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캐나다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자르려고요. 지금 정성이다. 다행히도 패틴슨과 동행한 보디가드가 그녀를 빠르게 제지하면서 머리카락 절도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패틴슨의 입장에서는 한번 저런 일을 겪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죠.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팬들이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저 중에 누가 있나 이럴 것 같고. 저 2중, 3중도 경호를 막 강화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트와일라이트이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트와일라이트 팬 중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야? 라며 속 타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생활이 망가졌냐면요. 허구한 날 집을 서성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극성 팬 때문에 내 집 장만은 꿈도 못 꾸고요. 이리저리 숨어 다니며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괴롭겠죠? 예,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준 팬이 많은 건 행복한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 사람 갑자기 홈리스가 됐네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명심하시죠.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 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단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 시간을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이유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아휴.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죄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라.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 뭐 여자야? 한풍구 같은 데서. 어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팬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미국 대결 날은 춤과 끼로 약 1년 만에 100만 팔로워를 보유. 단박에 SNS 스타가 된 10대 소녀 에바 마주리. 에바는 평소처럼 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데 에바가 한 팬에게 보낸 이 평범한 메시지가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헐. 근데 그걸로 착각했나 보다. 아하. 자기를 좋아한다고. 답장을 받은 사람은요, 10대 팬이었던 에릭이었습니다. 역시 에바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우린 운명이야. 에바의 친절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착각에 빠진 에릭은 팬을 넘어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에바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던 에릭은 에바에게 셀카를 요구하더니 에바, 셀카 말고 은밀한 사진 좀 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하고 차단 먹여야지. 이 정도면 성범죄죠, 이제. 그렇지, 지금 완전히 뭐 신체 뭐 사진을 은밀한 보내라는 거 이게 무슨 페인입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사실을 안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요.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라며 강하게 경고. 그리고 에바도 SNS에서 에릭을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에릭의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며 에바의 사진, 번호, 개인 정보를 얻었고요. 참고로 에릭은 2대 휴대폰에 무려 에바의 사진 수천 장,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 에릭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총을 난사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 당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 그를 내쫓았지만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에릭은 로버트의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에바 가족을 위협하다 그만 가족을 지키려던 로버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한다면서 왜 총을 난사해요? 이게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니. 죽이려는 거잖아. 진짜 광기다. 한편 총을 쏜 아버지 로버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스토커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며 2022년 3월 법정에 섰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주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에?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주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주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주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뭐 팬미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016년 5월 아이돌 도미타 마유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 2010년 5인조 아이돌 시크릿 걸즈로 데뷔해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도미타 마유. 2014년엔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해 뮤지션으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에도 그녀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데요. 왜요? 도미타-짱, 나랑 결혼해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2014년경 도미타의 팬이 된 직장인 이와사키 토모히로. 그는 처음엔 공연장을 찾아 응원하는 그냥 평범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5년부턴 애정을 넘어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 결혼해달라, 죽이겠다 등 하루에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이고. 공연장, 연습실, 집 앞까지도 다 따라다니며 도미타의 숨통을 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을까. 내가 정상으로 활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노이로제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2016년에 극성 팬이 아닌 악질 스토커 이와사키의 광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감히 내 선물을 거절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자신이 선물한 책과 시계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복수를 결심. 그리고는 도쿄 고가네이시의 공연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녀를 찌르고 또 찌른 겁니다. 아, 찔렀다고요, 실제로? 무려 30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의하면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해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 뒤 범행 현장에서 즉각 체포된 스토커 이와사키. 당시 언론에서도 아이돌 자상 사건, 범인에게 빼앗긴 꿈 등으로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한편 도미타는 다행히도 17일 만에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온몸 가득한 상처에 실명 위기까지 닥치는 등 어떡하냐.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렸고요. 아휴, 아, 어떡해.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또 되풀이되고 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는데 어떻게 그는 웃을 수 있죠? 용서할 수 없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와사키. 하지만 반성은커녕 나를 그냥 죽여라며 난동을 부리더니 힘겹게 재판에 참석한 도미타를 보고 웃기까지 했다. 진짜 역대급으로 나쁜 놈이네요. 사이코패스. 한편 이 일을 계기로 스토커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시되자 일본 정부는요. SNS상의 스토커 행위도 처벌하게 하는 스토커 규제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한 SNS 글과 라이브 방송으로 밝혀진 이 사건. 보시죠. 今回私は助かったからよかったけど殺されてたらどうするんだろうって思うし 뭐죠? 정말 누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날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서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붙잡아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너무 무섭겠다. 네. 사는 집에, 아, 집에? 네, 집에 들어가는 귀가 도중에 당한 일입니다. 아, 미치겠다. 일본 최고의 걸그룹이라 불리는 AKB48. 그중에서도 일본 니가타 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자매 걸그룹 NGT48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 스케줄을 끝내고 귀가하던 멤버 야마구치 마호. 그 순간 아, 한 괴한이 마호의 얼굴을 잡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왜 그래?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완전 범죄지.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왔는데요. 다행이네요. 그러게. 도와줘야죠. 네. 그런 괴한과 함께 마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두 남자가 한패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진짜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그 띵동 소리에 괴한들이 멈칫하자 그 사이에 마호는 후다닥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 안 왔으면 큰일 어떻게 될 날 뻔했어. 뻔했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 뒤에 경찰에 체포된 괴한들의 정체는 역시나 그녀의 팬이었습니다. 괜히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아니,
아니, 마호하고 이야기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왜 넘어뜨려온데 얘기할 건데. 이후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방범벨 지급과 함께 숙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결국 지난 4월 21일 공연에서 마오는 NGT48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왜 영향이 없겠어요? 그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불안해서 뭐 하겠습니까 활동을. 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다 다시는 그 스타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993년 4월 30일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맞아 기억나. 뭔데 이게? 칼. 칼? 모니카 셀레스 찔렀어요? 칼 들고 와서 찔렀잖아. 어머머머머머. 나 기억나. 나 이때 봤거든. 어머머머머머. 아 말이 돼요? 8, 90년대 테니스 여제로 불린 독일 출신 슈테피 그라프. 그녀는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요. 무려 66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무섭게 독주. 월클, 월드 클래스답게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경기에서 슈테피 그라프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16살의 모니카 셀레스와 맞붙게 되는데요. 참고로 모니카 셀레스는 프로 데뷔 2년 차의 신예였죠. 그래서인지 누구나 그라프가 가볍게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승전에서 세계적인 선수 그라프를 꺾고 셀레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변이었죠. 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스포츠에서는 항상 또 있는 일이고요. 테니스 여제를 제치고 최연소 프랑스 오픈 우승자가 된 셀레스. 아 우리 어릴 땐 정말 슈테판 그래프 누가 이기냐. 저 여자를 누가 꺾냐. 나브라틸로바가 있었는데 완전히 스테피 그라프가 탁 잡았는데 갑자기 또 모니카 셀레스가 나왔어요. 이후 그녀는 양손을 사용한 강력한 스트로크로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에서 무려 8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획득,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했죠. 그 뒤 1993년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 출전하게 된 셀레스와 그라프. 셀레스가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앞둔 바로 그때 한 괴한이 미리 준비해온 칼로 벤치에 앉아있던 셀레스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푹 찌른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저게 중계가 되던 상황이었죠. 중계되고 있었죠. 아니 그게 저기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테니스 선수에게 어깨는 생명이지. 그럼요. 선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생명.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범인은 38살의 남성 귄터 파르케로 밝혀졌는데요. 셀레스만 없으면 우리 그라프가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셀레스를 그라프 우승의 걸림돌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범인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면 피습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셀레스의 4강전 티켓까지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아 뭐야? 이거는 슈테피 그라프를 욕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뭡니까? 자신의 광팬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을까요? 그라프는 이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슈테피 그라프는. 그렇죠. 본인이 더, 그죠? 이겨도 이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에 부담만 엄청 생긴 거죠. 집중도 안 되고. 정상일 수 없어요. 정말 다행히도 셀레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끔찍한 비습은 셀레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그녀는 한참 동안 코트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2004년 12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90년대 헤비메탈의 큰 별 다임백 데럴이 속한 데미지 플랜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데미지 플랜은 90년대 헤비메탈계 큰 획을 그은 판테라 출신의 두 형제 다임백 데럴과 빈니 폴을 주축으로 2003년에 결성된 4인조 밴드인데요. 헤비메탈계 큰 형님답게 광적으로 빠른 베이스와 드럼 비트의 사운드, 밴드의 거대한 함성 소리, 그리고 리얼한 총성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공연장을 메운 함성은 비명 소리로 바뀌고 맙니다. 왜 그러죠?
아이스하키 유니폼 복장을 한 20대 청년 네이선 게일이 무대에 난입해 데미지 플랜의 멤버 다임백 데럴을 향해 총을 난사. 어머. 심지어 제지하는 경비원에게도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They come onto stage, and they basically he shot the guitarist at first. 아니 무고한 사람을 다 그냥 희생시킬 마음으로 왔네요. 자, 머리에 최소 5발의 총을 맞은 멤버 다임백 데럴은 공연 도중 어머. 직사하고 말았는데요. 황당하다 진짜. 아니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당합니다. 자, 총기 난사범 게일도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게일이 총을 쏘기 직전에 외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판테라를 왜 해체를 했어? 그럼 해체의 원한을 품은 거네요. 불만이고.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예요? 말이 안 되죠. 판테라는 데미지 플랜이 결성되기 전 다임백 데럴과 빈니폴 형제가 몸담고 있었던 밴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게일은 판테라 음악만 들었을 정도로 열혈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판테라를 광적으로 좋아한 나머지 그룹 판테라 해체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여긴 두 멤버에게 극단적인 일을 벌인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속상한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살인을 저지르다니요. 말이 됩니까?